자, 우리 조선의 건국과정 두 번째 시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선이란 나라는 결국 고려 말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서 신진 사대부라는 세력과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바로 이성계가 함께 손을 잡으며 만들어지는 나라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이 있었다. 이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두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의 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신진사대부 이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세력으로 결국 나누어지게 된다. 말 그대로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 이런 사람들을 온건개혁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온건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포은 정몽주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강하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런 급진개혁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급진,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세력이 결국 다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몽주와 바로 정도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됐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나라를 고려를 없앤다라는 것은 결국 반역을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쪽이 한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목숨을 걸고 자기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전은 결국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새로운 세력과 손을 잡게 된다. 그게 바로 이성계였다. 떠오르는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바로 이성계와 손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진개혁파들 입장에서는 이 온건개혁파인 정몽주를 결국 제거할 수밖에 없었겠죠. 즉 죽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결국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방원이 바로 정몽주를 죽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성계도 역시 정몽주는 굉장히 성리학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외교 능력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능력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 다음 정몽주든 정도전이든 두 사람의 결국 공통적인 생각은 있었어요. 당연히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목표는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겠죠. 네. 고려 말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 당연히 이 두 사람 모두 백성이 편안한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거예요. 하지만 추구하는 바로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면서 개혁을 하자, 고쳐나가자. 정도전은 아니다. 이미 고려라는 그릇은 이미 썩어버렸다. 이걸 깨트리고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결국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죽이게 되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방원이 정몽주와 만난 이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편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그만하고 우리 편 합시다. 당신 죽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방원이 하여가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써서 보냅니다. 시조죠, 시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힌듯 어떠하리.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뭐 태평성대 누려보자. 이런 시를 정몽주에게 보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어떠냐, 고려든 조선이든 어떠냐, 내가 잘해줄 테니까 우리랑 태평성대 권력도 주고
높은 관직도 주고 할 테니 우리랑 함께 하자. 이런 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정몽주가 바로 거기서 어떤 시를 써서 보내냐면 유명한 단심가라고 하는 시를 다시 써서 답장을 보내요. 그 시의 내용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내가 죽고 죽어서 100번 죽어도 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말 그대로 내 뼈가 다 썩어가지고 백골이 진토 흙이 돼서 없어지더라도 임향한 마음이야 변할 길 없다. 즉 나는 단심 고려의 왕을 향한 충성은 버릴 수 없다.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결국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고 있던 개성의 파티를 마치고 축하연 아니 뭐 축하연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잔치 같은 걸 같이 마치고 나서 개성에서 이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바로 이 정몽주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성에는 선주교라는 다리가 남아 있고 전설에 따르면 거기에 정몽주의 피가 남아 있다.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 바로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온건 개혁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급진개화파와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바로 그 나라가 지금 바로 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결국 수도를 옮기게 되죠. 오늘날의 서울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알겠나요? 만약 여러분이 고려 말의 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고려의 왕을 지키면서 개혁을 이루어 갔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도전과 이방원처럼 이성계처럼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이성계에 대한 교과서 속으로 이야기가 더 나와 있죠.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백성의 삶이 매우 힘들었다. 여기서 선생님이 왜적이 쳐들어왔는데 도적들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홍건적이나 왜구가 쳐들어온 걸 보면 홍건적은 병력이 4만 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만 명이면 여러분 학교가 보통 1000명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쳐들어왔다는 건 거의 도적 수준이 아니죠. 이건 군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려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약탈해가고 왜구도 기록에 따르면요 이 왜구가 해적질인 거거든 결국에. 근데 이것도 단순 해적이 아니야. 배가 200척에서 300척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 척당 30명씩만 탔어도 6,000명 이렇게 되는 거야. 9,000명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적 수준이 아니죠. 이거 완전.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의 삶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왜구의 침입이 얼마나 심했냐면 우리 전 시간에 고려 청자 배웠잖아요. 고려 청자는 주로 강진이라든지 이런 바닷가와 있는 그런 도시에 발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에다 싣고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나 아니면 당나라에 수출하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송나라에 수출하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하도 왜구가 침입해 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강진 이런 도시도 결국 왜구의 노략질이라든지 공격을 피해서 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동안 쌓아놨던 가마터라든지 이런 걸 다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고려 말기에는 이제 이 고려 청자를 만드는 기술까지 떨어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홍건적이나 왜적이었다.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근데 힘을 모아서 이런 왜적을 물리치기에도 바쁜 이 시기에 바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일부 세력에게 집중되어서 토지나 권력이 오히려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이 사람들 바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권문세족. 맞아요. 원나라를 등에 업은 이런 세력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데 오히려 더 신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겠어요.
이때 바로 외적을 물리치며 공을 세운 신흥무인 세력과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 문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새로운 지식인인 신진사대부가 등장했다. 다시 한번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거야.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 신진사대부들. 맞아요.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세운 게 바로 조선이라는 거죠. 이들은 동북면, 현재 함경남도 함흥 일대 실력자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친 이성계는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성계가 실제로 뭐 왜구라든지 그다음에 홍건적이나 심지어 뭐 여진족도 전쟁에서 물리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병법에 능했다. 밑에 보시면 활솜씨와 군사 지휘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지러운 시기에 외적을 물리쳐준 이성계는 얼마나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겠어요. 맞아요. 네, 바로 그런 인기, 즉 이런 걸 이제 백성에 대한 민심이라고 하죠. 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았다면 이성계도 함부로 왕에 오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갑자기 왜 왕을 받고 새로운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민심을 얻은 걸 바탕으로 바로 정도정 등과 같은 새로운 신진사대부 세력과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의 건국의 가장 공이 큰 사람은 여기 보시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걸 건국이라고 하죠. 가장 큰 공신은 결국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왕은 이성계고요. 대조 이성계가 당연히 왕이 될 것이고요.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게 가장 큰 지원을 한 사람은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도전이 됩니다. 정도전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브레인이죠. 네, 굉장히 많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성계는 여기 알다시피 싸움, 장군 출신이잖아. 무력을 하든 무술을 하든 사람, 군인 출신인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선 사회의 그런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법 이런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정도전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이성계가 바로 왕이 될 수 있게 결정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해 주는데 목숨 걸고 나섰던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이 바로 이방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 이방원은 나중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이방원은 결국 나중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방원이 바로 누구야? 태종이라고 하는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태종은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이 다음번에 배우는 바로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 이방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종대왕 할 때 말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나왔으니까. 하지만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정도전은 왕보다는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꿈꿔요.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우리는 왕족, 왕의 나라를 꿈꿨는데 갑자기 정도전이 나타나서 신하의 나라를 꿈꾼다면서 왕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신하들이 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성계가 아들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왕위를 이방원과 그 형제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성계가 이제 이방원의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일찍은 아니었지만 돌아가시게 되면서 새로운 부인을 얻었는데 그 새로운 부인에게서 낳은 어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해요. 그 어린 아들을 지지하던 게 이제 정도전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방원이 봤을 때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도전한테 권력도 뺏기고 왕위까지도 뺏길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바로 이방원이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이 정도전도 결국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선 초기에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정도전은 열심히 조선을 건국했지만 결국 이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또 약간 비극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다음번에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 조선 초기에 조선은 바로 어떤 나라인지 여기서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조선이 한양을 도읍으로 삼은 것은 삼국시대부터 교통이 편리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조선의 수도는 어디다? 한양이죠. 지금의 서울이죠. 알겠나요? 자, 우리는 이거 기억하고 있죠? 삼국시대부터 교통이 편리했다. 맞아요. 왜? 무슨 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한강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한강이 다리도 많고 이러지만 과거에는 한강을 통해서 많은 배들도 오갔을 것이고, 맞아요.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배로 물건을 나르거나 이러는 거에서 한강이 굉장히 유리했겠죠. 그 다음 또 한양은 결국 한강을 거쳐서 아까 말한 듯이 물자를 배를 통해서 나르고, 두 번째로는 농사 짓고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왜? 바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은 넓은 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에도 바로 이 한강 지역을 차지한 나라들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잖아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서울은 한양으로서 수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도가 바로 서울이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교는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을 바로 유교라고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유교 이념을 내세우며 세운 나라로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교 이념의 핵심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교의 이념을 보시면 유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유교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임금에 대한 충성. 매우 강조하죠. 임금은 매우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내 몸을 낳아준 부모님께 뭐 해야 된다? 효도해야 한다. 심지어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 다음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무덤 옆에서 3년간 슬퍼하면서 지내는 3년 동안이나 제사를 지냈을 정도로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추석이나 설날에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죠. 조상님들을 기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문화들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유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교는 이제 종교가 아니죠. 일종의 이 세상을 운영해간 정치적인 생각,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죠? 고려는 종교인 불교가 되게 중심이 되는 나라였잖아. 근데 마지막에 신진사대부가 불교를 굉장히 비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서는 불교가 굉장히 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고, 불교는 굉장히 낮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 왕과 관리들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죠? 특히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뽑고 신하들은 바른 정치를 펼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백성에게도 나라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강조되었다. 이렇게. 자, 유교적인 질서에 따라서 조선은 바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교적인 질서. 알겠나요? 자, 좋아요. 그 다음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경복궁과 한양 도성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자, 요 각 건축물들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한양이라고 하는 수도도 결국에 궁궐과 이 성을 지키는 4개의 문이니까 4대 문이야. 그래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으로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즉 유교적인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즉 생각 이거에 따라서 바로 이 문에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런 것들을 담아서 성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임금이 덕으로서 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지. 이런 게 유교적인 얘기지.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때리거나 뭐 욕하거나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백성들한테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높게 백성들을 다스려서 만년 동안 큰 복을 누려라 라는 뜻으로 바로 경복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거 역시 바로 유교 경전에서 경복궁이라는 이름이 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문은 숭례문이죠. 예의를 높여서 소중히 여기라는 뜻으로 지은 숭례문이 대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숭례 말 그대로 뭘 높여라 예의를 높여라 라는 뜻으로 숭례 그러니까 예의 유교에서 말하는 예의 그래서 우리가 예의를 중요시하는 나라니까 그렇지 인사를 깍듯이 하잖아요. 이런 게 여전히 우리나라에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숭례문 또는 숭례문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남대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한양의 사대문은 유교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5가지 덕목인 인, 의, 예, 지, 신 즉 인자하다 요 인자하다를 따가지고 흥인지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얘가 동쪽에 있다 해서 동대문이야. 그치? 그 다음 아까 숭례문은 남쪽에 있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남대문 남대문을 열어라 이 노래 있잖아. 남대문이 이제 숭례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자함이 담겨 있어라. 그치? 그 다음 예의 바라라 숭례문. 그 다음에 의롭다라는 뜻, 그치? 옳음, 옳다 이런 거를 따서 돈이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돈이문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서대문, 서쪽에 있었으니까 서대문이겠죠?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명으로 땅 이름으로만 남아 있죠. 그 다음에 북쪽문으로는 지혜로움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지혜롭다는 것은 정숙하고 조용하기를 바라는 문으로 숙정문이라고 했다. 근데 이 숙정문은 북쪽문이기 때문에 별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숙정문은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숙정문 보시면 맨 뒤쪽 산에 가려져 있어서 많이 드나들 것 같지 않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숭례문, 흥인지문, 돈이문 이렇게 도성의 문이 있고 그 안에 바로 이 경복궁이 들어있다. 즉 이렇게 유교 이념에 따라서 바로 한양 도성이나 경복궁을 지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한양 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이 경복궁이 여기가 이제 임금님이 거처하는 궁궐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궁궐과 백성들이 사는 주변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숭례문에서 이렇게 산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성벽 자국이나 뭐 물자국이 이건 물자국이구나. 미안. 이제 평지랑 산을 주로 이어가지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또 성을 잘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임금님이 사는 데를 보호해야 되겠죠? 요거를 한양 도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걸 한양 도성이라고 그러고 안에 있는 왕이 사는 곳을 이제 궁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적인 이념에 의해서 굉장히 건설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숭례문이라고 하는 문은 국보이거든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숭례문은 국보라고 합니다. 국보. 국가의 보물이야.
얘는 왜 그러냐면 조선 초기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엄청 오래된 형태. 그래서 조선 초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국보라고 하고요. 흥인지문 같은 경우는 계속 고치고 고쳐서 조선시대 후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문들에 비해서 돈이문은 아예 남아있지 않고, 숙정문은 북쪽문이라 거의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숭례문을 국보로 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대문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즉 국보로 삼을 만큼의 가치는 아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숭례문과 관련된 재밌는 거 보면요. 이 사진들을 잘 보시면요. 간판들이 다 가로로 달려 있잖아요. 숙정문이나 사진을 보시면 돈이문인데, 근데 숭례문만 간판이 세로로 달려 있거든. 잘 보시면, 그쵸? 세로로 달려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이 썰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이 남대문 즉 숭례문에서 반대편을 바라보면 관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보여요. 관악산은 말 그대로 돌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서울에 가시면 서울대가 있는 곳이 관악산인데, 그 관악산을 마주보고 있어서 이 궁궐에 관악산을 마주보고 있으면 불의 기운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풍수지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그래서 바로 이 간판을 세로로 넣었다. 요런 뜻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숭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판이 숭례문만 세로로 걸려 있다는 거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조선 전기의 그런 건국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꽤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은 외워야 되는 내용도 많을 수가 있어요. 꼭 다시 한번 공부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영상만 듣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복습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이야기하려다 까먹었네. 바로 이렇게 한양 도성의 각 경복궁이란 이름도 짓고요. 흥인지문, 숭례문, 돈이문, 숙정문 이런 이름도 짓고 경복궁의 각종 건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한양 도성을 실제로 설계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이름도 붙이고 설계한 사람이 바로 이 앞에 나왔던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유교적인 생각이나 가치에 따라서 한양 도성을 설계하고 이름을 붙였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바로 지금의 서울은 이렇게 정도정이 설계한 모습대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